개인정보 유출 정황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으로 인한 단말에 IMSI가 유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금요일 날 아까 말씀드린 부여시 6건의 개인정보를 저희가 받아서 그 6분들의 1년치 통신 기록을 다 상세하게 분석해 본 결과 특정 한 개의 셀 아이디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14건의 부여시를 제기하신 고객분들의 25년 1년치 통신 이력을 조회 본 결과 추가로 하나의 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아이디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계속 부여시 고객분들이 확인함에 따라서 총 추가로 들어온 101건의 고객분에 대해서도 전체 1년치 통신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최초 발견된 2개의 아이디만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8분 정도의 소액 결제 피해를 받으신 분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실제 부여시를 제기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부여시를 제기하지 않으셨던 피해를 받으셨다고 저희가 예상하는 278분들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으셨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기술을 검토했고 그런 가능성은 있으나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과정은 보통 이 통화 내역은 하루에 몇 천만 건이 쌓여서 한 달이면 이제 몇억 건이 되지만 이 전체 고객의 이제 신호라고 해서 저희가 기죽을 옮겨 다니거나 하면 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고 이 부분을 이 2개의 기지국을 거쳤던 모든 우리나라 그 KT 고객에서의 그 신호를 다 하나하나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 2개의 신호를 수신한 적이 있는 분을 1.9만 명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피해를 보신 고객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저기지국 신호를 수신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1.9만 명은 실제 홀을 하지 않으셨고 실제 음성이나 데이터나 트래픽을 하지 않으셨고 순수하게 그 기지국의 근처에서 신호만 수신하신 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을 분석한 후에 저희가 추가로 분석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IMSI라고 특정 상황에서 단말이 기지국으로 보내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지국을 이동하더라도 IMSI를 항상 보내는 건 아니고요. 특정 상황에서 이 임시라고 하는 IMSI를 보내는데 이 1.9만 명의 모든 신호를 분석해 본 결과 5,561명이 IMSI 신호를 단말에서 보낸 상황은 확인했고 이 신호들은 불법 기지국을 통해 저희 기지국으로 전달되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있으면 조 데이터에는 통화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통화를 하지 않으셔도 그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만 받으신 분들도 저희가 일단 다 지금 분석을 해서 찾아냈고 그 중에 IMSI를 보낸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5,561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분들 중에서는 실제 여러 가지 타입의 단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분석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술적으로 유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현재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커들이 가상의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서 KT 통신망에 있던 가입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빼간 걸로 보인다. 이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KT 소액결제 사태에 확인된 피해 건수 278건으로 늘었고 피해액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정확한 해킹 방식이 밝혀진 건 아니라서 피해 규모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KT 가입자 정보를 무단으로 빼냈다고 밝혔습니다. 초소형 기지국은 통신망 접속을 돕는 중계기로 반경 20m 안에 있는 수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조사단은 이 불법 기지국에 접속한 가입자의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등을 무단으로 가로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커가 가상의 기지국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탈취한 건 국내에선 전례가 없는 방식입니다. 조사단은 해당 불법 기지국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통신 3사의 신규 초소형 기지국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통신 3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으며 하지만 불법 기지국이 어떤 경로로 어느 지역에 설치됐는지 또 불법 소액 결제는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원인 분석이나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건수는 278건, 피해 금액은 1억 7천여만 원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차량에 탑재해서 이동하면서 근처에 있는 그 통신사 이용자들의 그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KT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소액 결제 피해가 여러 건 접수된 지난 1일 KT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KT는 8일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정부에 알렸습니다. KT는 정확한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수현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당초 정부 발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부터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게다가 해킹을 위한 악성 코드가 3년 전부터 심어져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1차 발표 당시 민관합동조사단이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고 밝힌 서버는 5대였지만 오늘 발표에선 23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해킹에 사용된 악성 코드도 모두 25종으로 늘었습니다. 총 23대의 서버 감염을 확인하여 15대에 대한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BPF-도 계열 24종, 웹쉘 1종 등 악성 코드 25종을 발견. 특히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인 가입자 식별키 IMSI는 약 2,700만 건, 9.82GB가 해킹당했습니다. 2,500만 가입자 숫자보다 더 많은 이유에 대해 SK텔레콤은 태블릿 PC, 워치 등 각종 단말기 유심을 모두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가입자 전원의 정보가 새나간 셈입니다. 여기다 1차 땐 유출되지 않았다던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 유출 가능성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자동차 차대 번호 성격의 IMEI는 복제폰을 만드는데 핵심 정보로 꼽힙니다. 악성 코드 감염이 확인된 서버 중 2대에서 IMEI를 포함해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일정 기간 임시 보관돼 있었던 겁니다. 해당 서버에 저장된 파일에 총 29만 1,831건의 IMEI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단과 SK텔레콤은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FDS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의 그런 기술적 고도화 작업이 기존의 설사, 복제폰, 쌍둥이 폰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기존의 그 폰 자체가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무력화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해커들의 최초 공격 시점이 2022년 6월이었다는 점, SK텔레콤이 3년 가까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점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유출 여부는 사실상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초에 22년 6월에 악성 코드가 생성이 됐는데 왜 몰랐냐?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침해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견된 악성 코드를 밀어볼 때 중국 해커 집단 소행 가능성도 거론된 가운데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다른 기업들의 해킹 사례도 잇따르는데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책은 아직 없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해킹에 대응하려면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4월 말. 그 사이 세계적인 명품 기업 LVMH사나 디올과 티파니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신고된 사이버 위협 피해는 2023년 1277건에서 지난해 1887건으로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드러난 피해들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데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기업들은 후폭풍 문제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열의 9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 범죄 검거율도 전체 범죄 발생 건수 대비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번 SKT 사태처럼 중국에 거점을 둔 해킹 조직이 많지만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행법상 해킹 사고가 나도 신고 의무는 기업에만 있을 뿐 정부 부처들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기관의 해킹 피해 실태는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선 국방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를 세워 수시로 예방 대책을 세우고 해킹 사건이 터지면 수사를 통합 지휘합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주요 통신사들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도 백악관 국가안보국이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While I was at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we established rapid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intelligence community and leading digital infrastructure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통신 등 기관 시설에 대한 해킹의 경우 대규모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사이버 안보법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